오전에는 조사를 받아놓고 점심시간 때 갑자기 나 오후 조사부터는 복귀 못하겠다라고 요구했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결국에는 그 혐의의 경중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 내지는 밖에서 이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어떤 유리한 사유로 주장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그런 변론의 어떤 기법. 김 여사 관련한 특검, 최상명 특검까지 두 가지의 특검에 동시 수사될 가능성을 높이 지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특검이 공소유지를 지금 항소심을 맡을 것 같은데요. 일반 군검찰이 맡는 사건과 어떤 차이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날씨만큼이나 정말 뜨거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나라에서 동시에 3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거 거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죠. 네. 과연 이 특검이 정말 15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디까지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석 내란 특검은요.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1차 소환 조사에 성공을 했죠. 아침 10시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앞에서 특검과의 대치를 좀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관으로 무난하게 출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오전 조사를 무난히 마치고 점심 식사차 휴식 시간대였는데요. 그때 오전에 이어졌던 특수고무집행 방해 사건 조사 관련해서 박창환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한 바 있는데 피고발자 아니냐, 피고발자가 고발인을 조사하면 과연 공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점심 식사 이후에 조사실로 복귀를 안 했습니다. 조사자를 검사로 바꾸지 않으면 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무슨 공보관끼리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박지영 특검보는 막 실시간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 조사실 들어오길 거부하고 있어. 특검보가 지금 가서 설득하고 있어. 막 이런 거를 계속 실시간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3명의 변호사는 또 조사 입회를 하고요. 윤곽근 변호사든 밖에 있는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 특검보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 장외 여론전을 맡은 또 변호사들도 있어서 실시간 정말 여론을 상대로 뜨거운 공방이 오갔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자에 대한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는 아예 이슈를 바꿨죠. 쟁점을 외환죄와 또 국무회의 의결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검사를 투입시켜서 조사를 했고요. 결국 오전에 있었던 이 특수고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1시간 반가량 받은 조서는 서명하지 않아서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서명하지 않은 조서, 변호사님 증거 능력 있나요? 그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진정성립이라고 하죠. 그 작성자가 이제 읽어보고 서명 이제 날인 무인을 하고 그 내용이 본인이 말한 대로 돼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만 증거 능력이 있죠. 윤 전 대통령 전 좀 궁금해요. 박총경이 조사하는 게 싫었으면 오전 조사도 거부했었어야 될 텐데 오전에는 조사를 받아놓고 점심시간 때 갑자기 나 오후 조사부터는 복귀 못하겠다라고 요구했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경찰이 계속 조사하면 나 더 이상 조사 못 받겠다고 한 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장외 여론전을 맡은 조사 입회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오전에 조사한 내용을 또 전화로 들었겠죠? 듣고 나서 이거 박창환? 우리가 고발했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외부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아마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오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박총경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고 이 조사자 교체 요청한 게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이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저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략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틀린 내용이니까요. 네. 일단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특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검사의 지위를 이제 준용하는 그 특검법의 입장 뜻에 따라 가지고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조사할 때는 검찰 수사관을 참여해서 조사하게끔 하니까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특검도 검사가 이제 신문을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 법적으로 틀린 말이죠. 이고은 변호사님도 검사 때 조사를 해봤겠지만 검찰청에서 조사를 할 때 검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검찰 수사관이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중요 핵심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질문을 검사가 짧게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그런 이제 조사 방법 역시도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로서 유효하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박총경도 사실은 수사관으로의 지위가 부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과 특검보에 참여하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있다며 법적으로 사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소 이제 무리한 주장으로 좀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총경 같은 경우엔 더욱이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게 1차 집행이지 2차 집행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 보셨던 그 첫 번째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다가 경호처 직원들이 왜 인간 띠로 둘러싸가지고 아예 못 돌리게 하고 막 버스를 막 줄지어서 틈도 없게 해가지고 아예 경찰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이에서 또 대치까지 되고 무력 충돌까지 있었던 그 1차 집행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지시했느냐가 사실 혐의잖아요. 근데 이 박 총경 같은 경우에 1차 영장 집행 과정에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없었고 이거에 관여된 게 아니라는 그 부분을 특검부에서 분명히 했고, 중요한 게 지금 특검부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변호인들도 1차 영장 집행에는 박종경이 관여된 바가 없다는 것을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치 장애 여론전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이 혐의 관련해서 관련자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에 왜 자꾸 언론을 이용하냐, 검찰의 나쁜 악습을 답습하냐라고 하면서 왜 공개 소환하냐, 일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은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시간 언론의 입장 밝히는 건 윤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호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특검에서는 특검 법안상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박 총경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지위 하에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이 공소 사실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보가 핵심 질문에 대해서만 짚어주면 그 조사의 증거인멸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용 부인하면은 이 조서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차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써져 있는 이 조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가면은 내용 부인해서 조서 증거인멸 어차피 날릴 텐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의미 없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이고은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특검도 마찬가지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당사자가 그 법정에서 내용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게 2022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좀 내용이 변화된 겁니다. 일단은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라는 건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줘야 되는데, 증거 능력이라는 거는 그 수사 단계에서 수집됐던 증거, 조서 포함 법정에 등장할 수 있냐, 현출될 수 있냐, 그 자격을 따지는 게 이제 증거 능력이고, 증명력은 자격이 있다는 걸 전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가,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는 뜻입니다. 2021년 1월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검찰 피신 조사랑 경찰 피신 조사가 똑같이 법정에서 그냥 내용 부인하면 증거를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이제 2022년 이후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그 활동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검 입장에서는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고 이걸로 내가 유죄받겠다라는 생각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서 조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심하게 다투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무리한 어떻게 보면 이의제기죠. 조서의 그 작성 과정,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삼는 것은 향후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한 포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조사 과정에서 이런 식의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위반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울러 특검이라는 게 이제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연기를 하면 본인들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 포석. 한 두 가지 정도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특검에서는 어쨌든 1차 소환 조사를 아침 10시에 불러가지고 새벽 1시까지 했는데, 막상 조사 거부나 열람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쟁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의자의 입장 확인하는 정도만 그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좀 2차 조사를 나와라 라고 원래 오늘 오전 9시까지 나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에 못 나갑니다. 지금
지금 피의자가 나이가 좀 많아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요. 또 7월 3일에 내란 관련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 준비도 해야 돼서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7월 3일 이후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자 곧바로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는 7월 3일 이후? 그건 안 되는데 내일 나와 해서 7월 1일 오전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불가능하다. 내일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역시나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통지를 했고 내일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박지원 특검보가 이야기한 게 만약에 내일 나오지 않으면 7월 4일쯤으로 한 번 더 재소환 통보하고 그때 안 나오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예전보다 좀 신중한 모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은 신속하되 약간은 조금 섣부른 부분들도 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신속한 건 좋은데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재청구되면 무조건 발부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에서는. 그래서 저는 내일 안 나오면 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또 부른다는 거죠. 더 또 불렀을 때 불응하면 그때는 당연히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내란 특검이 태도를 좀 전향적으로 바꿨다. 그렇지만 강경하다.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데 피의자가 조사날짜 변경을 요청했을 때 검찰에서 어디까지 이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무상 어떻죠, 변호사님? 실무상 그 상대방의 사유를 듣고 판단을 하죠. 갑자기 내가 해외 출국을 해서 한 달간 간다. 이런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조사받고 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2, 3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럼 입원 후에 이제 오라고 하죠. 한 번 출석을 했는데 다음 출석을 이렇게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봐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쟁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몰아치고 싶거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지금 일단 당장 나갈 수 없어의 이유가 6월 30일 오늘 재판이 있어도 아니고 7월 3일에 재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줘는 사실은 이유가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재판 단계에서도 예를 들어 판사가 다음 길 7월 3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인이 제가 그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 재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유는 돼야 바꿔주는 거지. 제가 그날 기준으로 3일 뒤에 재판이 있어도 다른 재판 준비해야 되니까 밀어주세요 하면 판사가 밀어줍니까? 그거는 알아서 조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 이거는 이제 이미 장시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는 조사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아닌 것 같고 7월 3일에 있을 재판 준비 때문에 바꿔달라는 조사일자 변경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본 이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위법성이나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을 치밀하게 파고들었을 때 설득이 되는 판사를 만날 수도 있구나 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모든 사소한 절차마다 계속 시비를 걸고 절차적 위법성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물음표를 남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물음표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재판부에는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되면 그것 중에 10가지의 절차적 시비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어필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절차적으로의 위법성을 좀 세세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환을 계속해서 불응할 때는 형사소송법상의 조치를 검토하겠다. 어찌 생각하면 체포영장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조금 우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조치들을 얘기할까요? 저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다시 그로 인해서 신속한 출석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협조하겠다, 출석하겠다라고 해서 그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거부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게 내가 1차 체포영장 때는 협조를 이유로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발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내일로 이제 지정된 소환 조사에는 불응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럼 이제 2차 조사 때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특검보가 경찰에 수사 인력 3명에 대한 보강을 요청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 혐의를 좀 수사 착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3명의 인력을 좀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사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공무집행 방해의 구성 요건 중에 위력뿐만 아니라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있으니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위계를 행사했다고 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특검 법안에 있습니다. 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수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특검 법안에 적혀져 있고 네. 특검 법안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수사 방해 같은 경우에서 이걸로 지금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압박용이지 실제 이제 변호인단을 그렇게 수사하는 거는 좀 무리는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을 직접 수사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너무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적법 절차의 흠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경찰한테 3명을 좀 파견해달라 요청은 했는데 파견을 받지만 수사 착수는 조금 연기할 것 같다. 그렇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이요. 출범을 앞두고 수사 담당자를 사실상 확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특검보 4명이요. 최대 3개 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김형근 특검보 같은 경우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담당을 하고요. 박상진 특검보는 건진법사 관련한 의혹을, 문홍주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오정희 특검보는 공천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요. 7월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죠.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왜 갑자기 퇴원하게 됐을까? 입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 특검이 부를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계속 머물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태어난 것 같으세요? 수사에 일단 협조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만 어쨌든 본인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서 건강상의 이유를 같이 좀 깔고 가자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나는 여기 3차 병원의 의료 대란이잖아요. 입원한다고 몇 달을 기다려서 왔는데 우울증이라는 병명만으로 거동도 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입원할 수 있냐.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해서 많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병원 측에서 상당 부분 저는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대란 사태에서 3차 병원에 어쨌든 지금 생명이 위중한 상태도 아닌 상황에 전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야라는 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병원이 상당 부분 부담을 좀 느껴서 퇴원을 권유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타면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 휠체어로 지금 이동을 했다라고 보세요? 휠체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중요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이제 수사를 국민들께서도 워낙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혐의의 경중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뭐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 내지는 밖에서 이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어떤 유리한 사유로 주장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그런 변론의 어떤 기법. 아니,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변론이 좀 일반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죠. 김건희 여사가 또 최근에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한 언론사에서도 드론을 띄웠는지 집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쉬고 있는 걸 또 창문을 찍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지금 수사의 정점에 있고 또 어떤 공적인 인물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너무 과도한 사생활의 침해가 아닌가. 여사가 막 옷을 갈아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찍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그 조사할 분량이나 내용이 가장 많은데 이 특검보가 4명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팀을 짜서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출석해야 되는 게 4번이잖아요. 네. 근데 4번에 1위의 조사까지 합치면 8번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큰 거대한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일 텐데 네네. 이 김건희 여사 일반인으로서 이런 수사가 처음이라고 하면 그 압박감. 저도 이제 뭐 검사 때 이제 부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피의자 소환할 때 너는 이제 매일 이제 부르는 일이지만 상대방 첫 이제 검찰 소환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되니까 압박이 되죠. 최대한 이제 나이스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마찬가지죠.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어쩌면 조만간 특검이 소환 요구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보진 않으세요? 근데 휠체어를 탄다고 해도 본인이 어떤 정신이 있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출석해서 조사받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도 출석은 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서 정당한 소환이라면 이란 전제하에 거부를 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물론 그 혐의 사실이 워낙 많으니까 시간을 이제 좀 지연시킨다는 전략은 취할 수 있겠지만 너무 위험해요. 범죄 혐의가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은 기정사실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협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출석은 하되 1시간 정도 조사받고 힘들다고 집에 오고 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힘들다고 집에 오는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수사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굉장히 장기화시킬 수 있고 150일을 도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출석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출석 일자를 뭐 예를 들어 특검을 이틀에 한번 나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정도의 스케줄로 조사를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이런 식으로 소환되는 텀을 최대한 장기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팀이 언제쯤 소환하게 될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언제쯤 소환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7월 2일부터 시작이니까 7월 2일이면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바로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 다음 주에는 소환 요청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벌써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을 하고 있는 거고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죠. 이런 식으로 다른 특검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나머지 2개의 특검도 물론 현판식을 올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사팀을 꾸리는 데는 빠르게 했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졌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올릴 거기 때문에 전 다음 주쯤에는 아마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변호사님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지금 기세로 가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시죠. 당연하죠.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먼저 이제 청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혐의 사실이 일단 중대하고 발부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이제 특검끼리 어디가 먼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까지 상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시기적으로 그냥 김건희 여사 수사가 좀 더 이제 무르익었고 기존에 이제 진행된 수사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청구할 것 같습니다. 청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통화 녹취록도 200개가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미 물적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됐고 건진법사 관련해서 사실은 피의자로 전환만 시키면은 나머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윤 전 대통령 한 차례 구속됐다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아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가능성도 꽤나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도 먼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검팀이요. 7월 2일, 김건희 여사 팀이랑 동일하죠. 7월 2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요. 전날인 7월 1일에는 이 최상병 묘역을 찾아서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항소심 기록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 자료를 국방부와 군사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자료도 곧 인계받을 계획입니다. 자, 수사 인력도 대부분 확정됐는데요. 오늘부터 특검 사무실로 이 수사 인력들이 출근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가릴 특검팀의 향후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은요.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 또 김 여사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따라서 김 여사 관련한 특검, 최상병 특검까지 두 가지의 특검에 동시 수사될 가능성을 높이 지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특검이 공소유지를 지금 항소심을 맡을 것 같은데요. 일반 군검찰이 맡는 사건과 어떤 차이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이명헌 특검에서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사건, 항명죄 항소심 사건의 기록을 이제 이첩을 받아서 7월 11일인가에 이제 항소심 공판이 있거든요. 그 전에 공소를 이제 취소할지,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 결정을 이제 그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명헌 특검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해서 부당한 이첩 지시에 저항하는 것은 이제 항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또 법리를 명시적으로 또 언론에 밝혀서 항소 취소 가능성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 최상병 승직 사건은 이제 23년 7월에 그 물난리가 났을 때 그 구조 과정에서 투입이 됐죠. 근데 투입이 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그때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고위급 이제 지휘관들 포함한 8명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더니 그 김계한 그때 뭐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를 하면서 그걸 이제 막았죠. 이제 거기에 저항한 게 이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이었고 결국에 이게 막 이첩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래서 VIP가 이런 거 가지고 다 수사하면 누가 이제 군대
군대 생활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설이 나왔고 VIP 경로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든 경찰에 넘어갔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대구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가 특검팀에서 가져와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자로 지금 소환 통보가 돼 있고 내일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던데 소환을 하게 되면 최혜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과 VIP 이제 구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도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 남부지검의 그 주가 조작 사건, 그 사건 할 때 이종호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투자를 이제 총괄했던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요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등장했던 이종호 블랙펄 요 대표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VIP한테 지금 얘기를 해놨으니까 사표 쓰지 말고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이제 그때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김건희와 인연이 있는 이종호 대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병 의혹 특검까지 지금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7월 2일에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까지 소환해 놓은 상황이니까요. 또 저희가 매주 특검 수사 상황 업데이트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